예,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2차 부등식이었다면,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연립 부등식이랑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먼저 뭘 구하고 따로따로 해를 구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해를 구한다. 이런 것들만 찾아주시면 되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시죠. 그냥 가볍게 대표 문제 몇 개 한번 보실까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라고 나올 거고, x-3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 네가 충분히 혼자서 푸실 수 있는 거를 뭘 이렇게 노려보면서까지 베끼고 계십니까? 이거 저거 풀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수직선 이용해서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의 공통각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 지금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랑 3 계산하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해주시면 답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해라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안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실력이 쌓여가지고 훨씬 더 속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뒤에 나오는 거 있으려나? 이건 뭔 말이야? 루트분의 루트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분모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거 둘 다 만족시키는데. 잘 봐요. 이거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첫 번째가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이다. 또는 a는 0이다. 분자가 0이 되면, 분자의 값이 0이 되면 부호에 상관이 없어지니까 항상 성립하는 값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분자가 양수, 분모가 음수가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이 경우에 맞춰서 해를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크게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해가 주어지는 경우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부등호 모양주의. 부등호 모양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처럼, 그러니까 부등호 모양을 주의하는 게 아니라 부등호 모양이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아니면 얘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올 텐데,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아래 거요. 왜? 1보다 작다가 오른쪽에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 수직선. 자, 부등식은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수직선이 직방이에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항상 언제나 경계값은 꼭 확인하세요. 그걸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어디에다 붙여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부등호 모양 다른 거 뭐 있냐? 없네요. 똑같네요. 응. 네. 정수의 해가 주어진 거는 우리 1차 부등식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우야, 삼각형이 둔각이기 위한 조건은 항상 언제나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뭐요? 삼각형의 기본 조건. 가장 큰 그 나머지 좀 합의 작보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두 번째는 둔각이기 위한 조건.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의 합을 썼을 때의 저 그게 더 크지 않나? 더 길면 둔각이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죠? 자꾸 사람 놀래키지 마. 이렇게 두 가지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뭐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딱히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판별식과 관련해서도 크게 볼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이제 좀 다시 정리하고 갈까요? 이번엔 여기 이쪽에다 적을게요. 근의 부호와 확장해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결국에는 2차 방정식. 다시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얘기해보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이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0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0이 되는 경우는 너무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걔를 배제하고 봐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 있겠죠.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a가 0보다 클 때 라고 제한을 잡아 놓고 시작을 합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축보다 x축과의 교점이 모두 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야. 그죠?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수업 때 우리 반
M5 반 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닥치고, 세 가지를 보라고 했죠. 무조건 닥치고 판축함. 닥치고 판축함. 무조건 판축함이라고 했었어요. 판별식, 어, 중의 방정식, 응. 함수다 함수다. 그죠. 판축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이라고 나오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실근이라고 나오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위치라고 하는 걸 보기에 앞서서, 축의 위치? 축의 위치라는 걸 보기에 앞서서 일단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값들, 제가 2차, 제가 특강 때는 그 얘기는 안 했네요. 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요?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선대칭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좌우의 값이 모두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값들은 모두 같은 함수 값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이라고 나오는 두 개의 평균은 반드시 축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기 x는 여기 y는 x-p의 a 곱하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거에서 x는 p라고 쓰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쓰셔도 된다고요. 평균, 중간값. 두 근의 평균값이 반드시 축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부터 축방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된다? 그냥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면 되겠죠? 왜?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그럼 마지막 자 원칙상으로는 뭘 보냐면 여기서는 그거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곱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양수니까 0보다 크고 양수니까 0보다 크고 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래프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자면 사실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A 알파 베타예요. 왜요? 왜일까요? 이 식 자체가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y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a 곱하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저 0일 때의 함수값은 a 알파 베타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가 이게 2차 방정식 말고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본 수업 때는. 그리고 저기 대치 쪽에서는 이거를 함수 곱이라고 하는 스킬로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스킬로서 떠오르는 그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정말 의미로서 확인해봐요. 이 식이 자체가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결국엔 x축과의 교점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0 집어넣으면 a 알파 베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a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0보다 크면 되는데 결국에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책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바꿔드릴게요.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a가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잡았잖아. 그렇다면 a 알파 베타 또한 0보다 크겠네?
근데 A,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 대신에 뭐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y 절편, y축과의 교점의 좌표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로도 설명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뭐로 기억하라고요? 판, 축, 함이라고요. 여기도 2로 나누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축의 방정식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축 자체를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돼요.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지?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합 자체가 근과 괴수와의 관계에 의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테니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외우고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라고? 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y축보다 둘 다 왼쪽에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개의 합은 0보다 작을 거다. 그치? 그 다음 마지막. 그럼 또 함수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기준으로 음수냐 양수냐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를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0보다 크겠죠. 그래프 모양 보시면 0보다 클 거예요. 0보다 위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판축함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럼 마지막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판축함을 봐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이 음수냐 양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가 돼요? 0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그래프는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어느 하나가 음수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아까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갈 테니까 반드시 실근이 두 개 생길 거라고. 따라서 뭘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식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부호입니다. 자, 실근의 부호를요, 우리 책에 있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합이 0보다 크다. 그리고 곱이 0보다 크다. 라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고 a분의 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그게 그냥 뒤에서 나올 근의 위치까지 한 방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판축함으로 가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곱은 부호가 서로 같다. 인데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번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곱이 음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은 음수지? 라고서 생각하겠지만 뭐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로도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초록색 버전이 그러니까 그 교재상의 내용이에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교재상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교재상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판축함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미리 판축함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뒤에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 모양을요. 됐을까나? 그래프는
좀 날리고. 자, 그러면 여기 75번 한번 볼래? 두 군이 모두 음수이기 위한 조건 뭐라고? 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축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함 0 집어는 n 더하기 7은 0보다 크다. 판, 축, 함 3개. 이렇게 순서대로 봐주시면 돼요. 규칙은 무조건 판축함. 근의 부호, 판축함. 그죠? 네, 여기는 이거 이용한 거예요. 여기 두 군이 모두 음수이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다.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다음 두 번째 m 값이 1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니 근데 저거 일본에서 아. 마이너스 하면 그냥 사. 잠시만. 뭐래.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어. 됐죠? 됐을까나? 그다음에 3번 m 값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자, 수직선의 범위 3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랑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랑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에 대한 공통범위. 이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나 같다. 2보다 m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끝. 뭐 빡세거나 헷갈리는 거는 따로 없으시죠? 없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의 분리라고 하는 애가 요새는 근의 분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추세긴 한데 아니에요. 요새는 근의 분리라는 말도 쓰고 근의 위치라고 쓰는 말도 씁니다. 근의 분리라고도 쓰고 그 2차 방정식에 근의 분리라고도 쓰고 근의 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하는 것보다 근의 분리, 이게 또 글씨가 또 내려가니.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네, 수능 숙제는 끝냈고요. 낮에는 실전 트레이닝 하고요. 그 다음에 A 스텝 넘겼어요. 오케이. 오답은 이제 조금 남은 거야? 네, 특강 숙제는? 이제 갔다 와서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진짜 제가 또 왜 글씨가 쳐져 있니? 제가
글씨가 이렇게 꿀렁하고 내려가 있네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그 값들보다 두 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뭐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이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옆에서 말만 바꾼 거예요. 옆에서 말만 바꾼 겁니다. 양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죠. 그 0이라는 값 대신에 P로 바꾼 것 뿐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P로 바뀐 거예요. 두 근 사이에 부호가 반대라는 건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0 대신에 P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뭘 쓰면 되겠구나? 판축함 쓰면 되겠구나.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P보다 크겠구나. 그죠? 함수값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0보다 크겠구나. 그래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예요.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판축함. 똑같이 판축. 축은 0보다 p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함수값은 0보다 크겠죠.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뭐만 본다고? 함수값만 볼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단지 뭐로 바꿨을 뿐인 거야? P로 바꿨을 뿐인 거야. 그래서 판축함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교재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P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똑같이 따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 0보다 작다. P보다 작다와 FP를 집어넣은 값은 0보다 크다. 요게 교재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판축함에 대해서 똑같이 적어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라. 그래프 모양까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다. 방금 전에 어떠한 그래프 상에서 모두 P보다 크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의 위치가 P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P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거죠. 어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야, 두근이 모두 1보다 라는 어떤 타겟이 보여.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된다고? 판축함. 판축함. 첫 번째, 판별식. 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축. k가 0보다,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함. 저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클 거다. 판축함. 네, 판축함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4,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k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두 번째, k는 1보다 작아요. 세 번째, 1 집어넣으면 1마 2k 플러스 6마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3k가 7, k는 3분의 7보다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1보다 작고요. 3분의 7보다 작습니다. 3분의 7보다 작아요. 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밖에 없네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군요. 수직선 그리는 거 습관 들이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하지만 수직선을 안 그려도 되는 때는 안 그리더라도 머릿속에 그 수직선이 그려질 때입니다. 옙.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에서 요놈의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나와요.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대한 내용은 딱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 아니라 얘 뭐야? 복 2차식에 대한 근을 판별할 수 있어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 누구다?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거든? 이렇게 글씨가 삐뚤빼뚤하냐? 내가 너무 높이 쓰나?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이때 여러분들께 이 복 2차식이라는 건 제가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는 뭐라고? x 제곱에 대한 2차식입니다. 따지자면 그래요. x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원칙이.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와요. 따라서 이 식은 x의 값이 뿔마 루트 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뿔마 루트 베타가 나와서 해가 4개가 나오게 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요, 요런 거 말고, 잠깐만. 잠깐만. 헷갈려. 너 좀, 잠깐, 나가봐. 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 있잖아요. x 인수분해 안 될 만한 애로 가보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4는 0 이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칙상으로는 이거 어떻게 풀죠?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꿔서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해서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랑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라고 식을 세운 다음에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i 또는 2분의 1 뿔마 루트 7i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요 그냥 근해 공식대로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중분호를 못 풀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하기 싫다. 자, 아니에요. 자, x라고 하는 값은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7i거든요. 이거 하나만 제곱해 볼래?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이거 하나만 제곱해 볼래?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2 루트 7i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i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지 니네들이 이걸 바꾸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려워서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얘의 제곱근들이에요. 얘네가. 봐봐. 얘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얘랑 똑같잖아. 또이 하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얘를 제곱근을 구하지 못할 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제곱을 해봤더니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잘 생각 한번 해봐.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해가 몇 개 생길까? 해가 어떻게 생길까? 해 종류가 어떻게 될까? 뿔마 루트 알파와 뿔마 루트 베타에서 알파가 0보다 크대. 이거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 여기도 실근이야, 허근이야? 그럼 이때는 어떤 경우가 생겨?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큰데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뭐가 생겨? 그치? 두 실근과 두 허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까지 써요. 이 불을 뺍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으면 어때? 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와 베타가 달라야 돼요. 알파가 베타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네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독 2차식을 이용한 방정식에서 근의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서 뭘 보고 있네?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부호를 따지고 있네? 근의 부호. 뭐라고? 판축함. 자, 이어서 봐봐. 83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뭐라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크다.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크다. 그럼 축 대신에 축. 자, 요거 켜서 보여줄게. 자, 이거 됐죠? 요거 지우. 뭐이? 응. 좀 심한 봐봐. 그러면 여기 요 문제는 요 문제로 가자고. 한 D가 0보다 크다.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왜? 서로 다른 내실근이 돼야 되니까. 축! 마이너스 m 값이 0보다 크다. 함!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로 풀면 된다고. 왜?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클 때니까. 어이? 그러면 이어서 그러니까 그 밑에도 가이드만 한번 잡아봐. 84번 어때? 서로 다른 두식은 서로 다른 두억은 둘 사이에 뭐가 서로 달라야 되는구나. 다를 때는 뭐만 보면 된다? 함. 함수값만 따지면 되네. 그죠? 그럼 다음 실근만을 가질 때 판? 축함.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K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축.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함.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왜? 원점 지나도 돼요. 실근만을 가지기 위한 조건.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없고 0이어도 되니까요. 이거는 0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성질을 알고 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여기 순열조합 부분에 대해서 그거만 합시다. 안 할까 했는데요. 제가요, 순열까지 안 들어갈게요. 그래도 뭐가 많은. 순열까지 안 들어갈게요. 28원까지 무조건 이거. 목표는 28번인데요. 아마 28번 못하고 한 10몇 번에서 끝날 것 같아요. 목표는 크게 나와. 그럼 목표는 항상 커야지. 제가 이거를 서둘러서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분명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내가 이거를 크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 본 수업 때에 혼동이 올까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그냥 가볍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과정 경우의 수와 확률 배우실 때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경우의 수 근데 그건 나쁘지 않은데. 나 경우의 수에서 터졌는데. 그래? 난 그게 더 나았어. 2학년 2학기 거 건너뛰었어요? 도형까지만 하고 넘어왔어요? 아, 그래요? 경우의 수 중요한 거지. 점프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다시 배우면 되고, 여기서 배우는 거 가지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다 적용 가능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못 믿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예요? 무슨 경우가 몇 개인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 뭔가 내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일정한 상황, 그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특정한 사건을 할 때, 진행해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는 실험이나 관찰이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럼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 2, 1.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3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경우의 수예요.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요. 무슨 법칙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곱의 법칙을 먼저 설명할게요. 합보다 곱을 먼저 설명할게요. 곱의 법칙을 먼저 설명하고 합의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그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곱한다라고 돼 있어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시에라는 거를 주목하시면 되고, 그래서 곱해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건요. 카페에 갔어. 음료수가 5종류가 있고, 디저트, 빵류가 한 4종류가 있네. 그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 고를 거야? 이 중에 하나만 고를 거야? 아니면 음료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디저트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음료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디저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거죠. 고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에 음료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고 5가지가 되고, 디저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니까? 4가지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한다고 하면 이 둘을 서로 어떻게 계산하라고? 곱해서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짝을 짓는다고요? 20가지라고 짝을 짓는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집 밖으로 외출을 하고 싶어. 집 밖으로 외출을 할 거야. 그래서 옷장문을 딱 열었더니 상의가 뭐 한 5벌 정도 있고요. 하의가 4벌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뭘 입을까? 라고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의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하의 중에 하나를 고르죠. 옷을 고른다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를 고를 때까지는 동시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은 자, 이 중에 옷을 골라봐 라고 할 때 상의 중에 5개, 상의가 5개, 하의가 4개 있다고 했을 때 오늘은 하의 실종? 하고서 위에 하나만 입고 나가는 그런 미친 경우, 혹은 오늘은 나의 야성성을 한번 보여줄까? 하고 바지만 딱 입고서 이렇게 울긋불긋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닥쳐! 닥쳐! 미친놈아! 너 내 얘기 듣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확실하게 더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곱하기라고 하는 건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연속적으로 연결될 때, 이어질 때.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봐봐. 500원짜리 주사위,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가 있어. 이 4개의 동전이 있어. 이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볼 때 동전 4개를 이렇게 내 손 안에 이렇게 4개를 고스란히 쥐고 있다가 이게 쪼록 해갖고 이게 동시에 뜨릉 하고 떨어지는 경우만 동시에가 아니라는 얘기야.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시에라는 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t the same, 아우 오늘따라 글씨가, 너 영어도 못하니? 선생님 좀 못하긴 해요. 형성은 잘 모르죠. 외우는 몇 시였는데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나요?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죠. 이렇게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거는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를 동시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이 동전 4개를 던질 거야. 근데 언제 던질 거야? 동시에 던질 거야. 이게 한 번에 와라락 하고 던지는 게 동시에가 아니라 니네 눈앞에서 한번 뿅 하나 던지고, 뭐 수업 끝나기 전에 하나 또 던지고, 집에 가기 전에 하나 던지고, 자기 전에 하나 던지고 라고 해서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도 동시에 던지는 거야. 동전 50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그걸 50년 동안 던져도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 1월 1일 새해가 된 기념으로 동전 하나를 던져볼까? 라고 해서 50년 동안 던져도 동시에 던지는 중인 거야. 왜?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요. 이어지는 게 곱하는 거예요. 그게 곱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법칙은 뭘까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발생할 때, A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P라고 하고 B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Q라고 하면 P 플러스 Q로서 더하기로 계산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라는 단어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더해준다로 기억을 하냐면, 얘가 오늘 했던 실수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가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거, 내가 질문했을 때 분류를 해서 구간을 나눠 놓고 거기에서 동시에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공통 범위를 구하려고 하니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뭐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렇게 분류 혹은 구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뭐 해라? 합쳐서 더해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예예요. 뭘 하라고요?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더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을 세려고 해. 지금 아니야. 현재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려고 해. 그럼 뭐 해도 돼? 통째로 다 세도 돼. 그치? 근데 또 뭐도 가능해? 3층엔 몇 명, 4층엔 몇 명, 5층엔 몇 명, 2층엔 몇 명, 이런 식으로, 혹은 저 음식점엔 몇 명, 이런 식으로 따로 센 다음에 더 해도 돼. 그치?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도 되냐? 되죠. 그럼 안경 쓴 사람 몇 명, 안경 쓰지 않은 사람 몇 명, 이렇게 구분해도 되냐? 되죠. 그럼 이건 돼? 남자인 사람 몇 명, 안경 쓴 사람 몇 명 해서 더하면 돼? 그건 안 되죠. 니네는 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가 안경을 썼을 수 있으니까 겹치는 게 있을 거고, 또 여자는 분류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 자, 지금 내가 말한 게 분류의 조건이에요.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 저는 그냥 통으로 세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선생님, 저는 반단위로 숫자를 세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남자, 여자 따로. 그러세요. 여긴,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중성은 없으니까요. 무신나 자기소개하지 마. 뭔가 어려운데 왜 나한테. 생물학적으로는 중성은 없으니까요, 그죠? 저기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LGTB, QLED, 막 이런, 드립이었어요. LGBTQ가. 드립이라고. 큐얼리티. 드립이라고. LGTB, QLED, 우리가 LGTB랑 Q랑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다 큐얼리티랑 TV 그거. 아니, 원래 그게, 원래 그거잖아요. 뭐, 레즈, 게이, 바이섹슈얼, 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뭐, 퀴어, 뭐시기, 뭐 해갖고 있는데, 모르겠고, LGTB, QLED. 아니, 우리나라는 LGTB, QLED를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죠. 미국은 요새 성이 16개, 20개가 돼요. 미친놈들이에요. 요새 성이 16개래요. 그 다음에 뭐, 남자의 성을, 뭐, 남성적인 외향을 가졌지만 여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뭐, 아니면 드러내지 않는, 아니면 나는 뭐, 그래서 요새는 가면은, 아니면 미스터라고 부르면 실례래. 미국에 가면은 그거부터 물어본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이거부터 물어본대. 거기 IQ 평균 90이니까. 거기는 상위 1%가 99%를 먹여 살리는 나라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예. 다시 돌아와서, 남자, 여자로만 구분을 하자고요. 그죠?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한다면은, 그건 또한 완벽하게 구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는 경우에는 더해주면 된다? 분류를 이렇게 잘라서 나눠놨을 때는 더해주면 된다. 어떤 경우에, 그럼, 어떻게 나눠라? 니들 맘대로 나눠라. 그건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눌 때 반드시 뭐 하지 않게 조심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빼먹는 애가 없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분류하기 위한 분류의 조건은 첫 번째는 뭐라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네 맘대로. 근데 빠짐없이 그 다음이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더해준다. 근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너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분류를 할 거야? 3의 배수로 분류할 거야. 3의 배수는 뭐가 있어? 3의 배수는 3의 배수 6개 있어요. 5의 배수는 몇 개 있어? 5의 배수는 5의 배수 4개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있어? 9개요. 15 겹치는 거. 맞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반드시 2번 세는 것들을 꼭 걸러야 합니다. 그래서 2번 세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줄 세우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야? 5명이 줄을 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5명이 줄을 다 쓰기 전까지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중인 거야. 그치? 자,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라고 하면 그게 과연 동시에냐고. 동시에라고, 수학적으로는. at the same time은 아니라고. 저희 나루토 찍냐고. 내가 갑자기 대전에다가 분신을 보내가지고, 서울에서 가는 동시에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막 동시에 가냐고.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개 찍을 거냐.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말하는 동시에는 뭐라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동시에라고요. 그땐 뭐하라고? 곱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104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합의 법칙 어떻게 계산해라? 더해라. m 더하기 n, 그죠? m 플러스 n.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연결된 연속성이 없을 때, 아까 남자, 여자 구분할 때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동시에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곱의 법칙 어떻게 한다고? 곱해준다. m 곱하기 n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마지막에 빠짐없이 분류해서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해주는 과정이 합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고요. 곱의 법칙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내용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합의 법칙 한번 봐봐봐. 두 눈의 수의 차가 2의 양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그럼 분류 어떻게 할래? 2의 양의 배수래. 차가 2가 될 때, 차가 4가 될 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구한 값들을 더해 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기준으로? 유형이 2번에 대한 힌트 드리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개수가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순서쌍을 세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뭐래요?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것부터 수를 대입해서 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법 없어요. 그거는 수를 대입해야 돼요. 순서쌍 찾을 때.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되는 거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도 곱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약수의 개수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360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볼 때 360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됩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36보다 조금 더 쉬운 걸로 갈까요? 72 할게요. 72. 그럼 이거죠?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했었어요? 표 그렸었어요. 약수를 다 구해라 라고 하면 표 그렸었단 말이에요. 뭘 이용해서 1이 하나일 때 2가 하나, 2가 두 개, 2의 제곱, 2의 세제곱일 때, 1일 때 3일 때 3의 제곱일 때 로 해서 이게 결국엔 근데 경우의 수로 생각해봐라. 무슨 말이 이게? 이 72라고 하는 거를 두 개의 숫자로 찢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 2 곱하기 36으로. 또는 1 곱하기 72로. 또는 6 곱하기 18로. 아니, 18이 아니죠. 24로. 아니죠. 맞나? 맞죠. 24로. 아니죠. 12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 숫자를 주목해봐. 왼쪽 숫자에 1이라고 하는 거는 2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3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쵸? 둘 다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1이 되는 거예요. 약수를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2를 하나만 고르고 3은 하나도 고르지 않으면 2가 되겠네요. 2 하나, 3 하나 고르면 6이라는 숫자도 나오겠네요. 즉!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얘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지가 나오냐? 4가지 선택지가 나오죠. 뭐 안 고를 거야? 하나만 고를 거야? 2개? 3개 고를 거야? 즉 4가지가 나오고요. 아직 액션 안 끝났다. 아직 연속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그 상태에서 3의 개수를 3을 몇 개 고를래? 안 고를 거야? 하나, 2개 고를 거야? 총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수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됐을까요?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약수의 개수에서부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16번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촬영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